유난히도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닥치는 2월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재개발을 앞둔 낡은 시장 골목은 웅크린 채 숨을 죽이고 있었죠. 사람들은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종종 걸음으로 지나갈 뿐 누구 하나 선뜻 지갑을 열려하지 않는, 마음까지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영하 10도라니 입김을 불면 금세 하얀 서리가 내려앉을 것만 같은 추위였네요. 그런데 이 을씨년스러운 골목 어귀에 유독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유리창엔 만석분식이라는 빨간 글씨가 붙어 있지만 세월의 때가 묻어 끄트머리가 너덜너덜해진 아주 오래된 가게였지요. 가게 안을 들여다볼까요? 주인 박만석 씨는 오늘도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혀 있습니다. 62의 나이, 결코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그는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커다란 철판 위에는 시뻘건 떡볶이가 보글보글 끓고 있고 그 옆 네모난 통에서는 꼬불꼬불한 어묵들이 뜨끈한 국물 속에서 춤을 추고 있군요. 만석 씨는 연신 국자로 떡볶이 양념을 끼얹으며 구수한 냄새를 골목으로 피워보냅니다. 그 냄새는 마치 이리 와서 몸 좀 녹이고 가시오라고 손짓하는 것만 같습니다. 가게 안에서 철판을 긁는 달그락거리는 소리, 국물이 끓는 소리, 도마질 소리가 들립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 안은 금세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서너 개의 테이블이 고작인 좁은 가게는 금방 꽉 차버렸죠. 그런데 가만 보니 손님들 행색이 조금 남루합니다. 인근 고시촌에서 몇 년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새벽 인력 시장에서 일감을 얻지 못하고 돌아온 일용직 노동자들, 그리고 폐지를 줍다 잠시 쉬러 온 독거노인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만석 씨의 얼굴에는 힘든 기색 하나 없이 사람 좋은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아이고, 민수 학생 왔나? 오늘은 왜 이리 안색이 창백해?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만석 씨는 낡은 점퍼를 입고 쭈뼛거리며 들어오는 앳된 청년, 민수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민수는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난처한 표정으로 동전 몇 개를 만지작거리고 있네요. 아마도 떡볶이 1인분 값도 채 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만석 씨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옵니다. 1998년 그 추웠던 겨울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IMF가 터지고 건설 현장이 부도가 나 거리로 나앉았을 때 갓난쟁이 딸아이 분유값이 없어 피눈물을 흘렸던 자신의 젊은 날이 저 청년에게서 보였던 겁니다. 만석 씨는 돈을 받기도 전에 쟁반 가득 떡볶이와 튀김을 수북하게 담아냅니다. 아저씨, 제가 오늘은 현금이 이것밖에 없어서요. 떡볶이 조금만 주셔도 되는데요. 아이고, 이 사람아. 공부하는 사람이 든든히 먹어야 머리가 돌아가지. 돈은 나중에 취직해서 첫 월급 타면 그때 갚아. 이자까지 쳐서 받을 거니까 걱정 말고 어서 먹어. 식겠다. 만석 씨는 짐짓 호통을 치며 청년의 등을 떠밉니다. 민수는 울컥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더니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를 허겁지겁 입에 넣습니다. 매콤하고 달짝지근한 맛이 얼어붙은 몸을 녹이자 청년의 눈가에 그만 눈물이 맺힙니다. 만석 씨는 그 모습을 애써 외면하며 어묵 국물을 한 그릇 더 듬뿍 떠다 놓습니다. 파를 송송 썰어 넣은 뜨끈한 국물이 청년의 서러움까지 씻어내 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지요. 이게 바로 만석 씨의 장사법입니다. 남들이 보면 믿지는 장사라고 혀를 찰 노릇이지만 그는 배고픈 사람을 그냥 보내는 법이 없습니다. 배고픔의 서러움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아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가게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는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바로 옆집 영숙네 반찬 주인 김영숙 씨입니다.
그녀는 가게 앞에 나와 팔짱을 낀 채 만석분식을 향해 혀를 쯧쯧 찹니다. 영숙 씨는 IMF 때 악착같이 돈을 모아 이 시장 통해서 건물 두 채를 샀다는 소문이 도는 아주 현실적이고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어휴, 저 화상 또 퍼주네. 또 퍼줘. 저러니 30년 장사해서 남은 게 빚하고 병든 마누라밖에 없지. 쯧쯧. 영숙 씨는 밍크 목도리를 칭칭 감고도 춥다는 듯 몸을 부르르 떱니다. 그녀의 눈에는 만석 씨가 그저 한심한 호구로 보일 뿐이죠. 그녀는 지나가는 손님을 향해 억지 미소를 지으며 호객을 해보지만 손님들은 힐끔 쳐다보고는 정이 넘치는 만석 씨네 가게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영숙 씨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히는군요. 박 사장, 그렇게 장사해서 이번에 건물주 바뀌면 월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땅 파서 장사해? 옆에서 보는 내가 다 속이 터져서 그래. 영숙 씨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소리칩니다. 가게 안의 온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지는 것 같습니다. 만석 씨는 떡볶이를 젓다 말고 머쓱하게 머리를 극적입니다. 그의 손등은 화상 흉터와 굳은 살로 거북이 등껍질처럼 거칠어져 있습니다. 아이고, 영숙 씨. 날도 추운데 들어와서 어묵 국물이나 한잔 해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배고픈 사람 밥은 먹여야 하지 않겠소? 나도 옛날에 밥 한 끼가 없어서 죽고 싶었던 적이 있어서 그러오. 말은 청산 유수지. 당신 마누라 병원비는 어쩔 거야? 곧 재개발한다고 흉흉한 소문 도는데 정신 좀 차려요. 주제 파악 좀 하고 살란 말이야. 착한 척하다가 길거리에 나앉는 거 한순간이야. 영숙 씨는 매몰차게 쏘아붙이고는 획 돌아서 나가버립니다. 문이 쾅 닫히면서 유리창이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잠시 젓가락질을 멈추고 눈치를 보네요. 만석 씨는 허허, 저 사람이 걱정이 많아서 그래요. 다들 어서 드세요라며 애써 분위기를 띄웁니다. 하지만 만석 씨의 눈가에도 씁쓸한 그늘이 스쳐 지나갑니다. 사실 영숙 씨 말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아내 미자는 식당 일을 돕다 관절이 다 망가지고 이제는 위암 말기 판정까지 받아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이번 달 월세도 병원비도 꽉 막힌 상황. 만석 씨는 뜨거운 김 뒤로 한숨을 숨깁니다. 점심시간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고 오후 2시가 넘었습니다. 손님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가게 안은 잠시 고요해집니다. 만석 씨는 행주를 들고 식탁을 닦기 시작합니다. 허리를 펴며 뻐근한 어깨를 두드리는데 가게 문이 드르륵 열립니다. 찬바람과 함께 들어온 사람은 아주 허름한 행색의 노인입니다. 다 낡아서 색이 바랜 검은색 코트, 털실이 풀려 나풀거리는 목도리, 그리고 한쪽 귀퉁이가 깨진 안경을 쓴 최노인입니다. 노인은 한 손에 폐지가 가득 담긴 리어카 손잡이를 쥔 채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문가에서 쭈뼛거리고 있습니다. 냄새가 날까봐 혹은 쫓겨날까봐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하군요. 만석 씨는 하던 일을 멈추고 버선발로 뛰어나갑니다. 그의 표정이 금세 환해집니다. 어르신, 오셨습니까? 왜 거기 서 계세요? 오늘 날씨가 칼바람인데 어서 들어오세요. 손님이 있어서 내 몸에서 냄새가 날 텐데. 최 노인이 갈라진 목소리로 웅얼거립니다. 실제로 가게 구석에 남아있던 젊은 커플이 코를 찡긋하며 인상을 찌푸리는군요. 하지만 만석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최 노인의 차가운 손을 덥석 잡습니다. 그 손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지금 손님 다 빠졌습니다. 제일 따뜻한 안쪽 자리 비워놨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몸부터 녹이셔야죠.
만석 씨는 노인을 주방 바로 앞 난로 옆 테이블로 안내합니다. 그리고는 방석까지 2개나 겹쳐서 깔아줍니다. 노인은 미안한 듯 굽은 등을 더욱 웅크리며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습니다. 그의 손등은 거칠대로 거칠어져 있고 손톱 밑에는 시커먼 때가 끼어 있습니다. 평생을 길바닥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고단한 삶의 흔적이죠. 만석 씨는 그 손을 보며 자신의 아내 미자의 손을 떠올립니다. 고생만 시키다 병들게 한 아내의 손과 닮아 있어 마음이 짠합니다. 만석 씨는 주방으로 들어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메뉴판에도 없는 특별 정식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뚝배기에 밥을 고봉으로 꾹꾹 눌러 담고 아침부터 푹 끓인 사골 국물에 아껴둔 양지머리 고기를 듬뿍 넣습니다. 거기에 갓 튀긴 오징어 튀김과 떡볶이 조금, 그리고 노인이 씻기 편하게 잘게 썬 단무지와 시금치 무침까지 한 상 가득 차려냅니다. 이것은 만석 씨가 1999년 3일 굶고 얻어먹었던 멸치국수에 대한 보답이자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의식이었습니다. 자, 드세요. 오늘은 국물이 아주 진국입니다. 고기 좀 많이 넣었어요. 든든하게 드셔야 오후에 또 일하시죠. 김이 펄펄 나는 뚝배기가 노인 앞에 놓입니다. 노인은 말이 없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한 입 떠넣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노인의 움푹 패인 볼이 잠시 붉게 달아오릅니다. 늘 고맙네. 자네도 어려울 텐데.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노인은 묵묵히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국에 밥을 말아 허겁지겁 먹는 모습이 며칠 굶은 사람 같습니다. 만석 씨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노인의 낡은 외투 소매 끝이 다해져서 실밥이 너덜거리는 게 눈에 들어오네요. 만석 씨는 자신의 낡은 패딩 조끼 주머니를 만지작거립니다. 아내 병원비 때문에 자신도 옷 한 벌 사입기 무서운 처지지만 눈앞에 노인이 겪는 추위가 더 뼈아프게 느껴지는 탓입니다. 저 코트 작년 겨울에도 입으셨던 건데 올겨울은 유난히 추운데 저걸로 버티시려나? 내일은 집에 있는 내 두꺼운 양말이라도 좀 챙겨드려야겠네. 만석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어르신, 천천히 드세요. 체하십니다. 그리고 이거 좀 드셔보세요. 시금치 무침인데 뼈에 좋대요. 우리 집사람이 아프기 전에 무쳐놓은 건데 맛이 좋습니다. 만석 씨가 자신의 반찬통을 꺼내 노인 앞으로 밀어줍니다. 집사람이라는 단어를 뱉는 순간 만석 씨의 목소리가 살짝 떨립니다. 노인은 숟가락질을 멈추고 만석 씨를 빤히 쳐다봅니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의심인지 고마움인지 아니면 미안함인지 모를 묘한 눈빛입니다. 노인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시금치를 입에 넣습니다. 오물오물 씹는 입가에 국물이 조금 묻어 있습니다. 가게 밖에서는 여전히 칼바람이 불어대고 낡은 간판이 삐걱거립니다. 하지만 이 좁고 허름한 분식집 안 노인과 만석 씨가 마주 앉은 이 작은 테이블 위에는 세상 어디보다 따뜻한 온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계산기 두드리며 사는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바보 같은 온기였지요. 그때 가게 유리창 너머로 검은색 양복을 입은 사내 2명이 지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들은 서류 가방을 들고 시장통 건물을 하나하나 손가락질하며 무언가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만석 씨의 시선이 불안하게 그들을 쫓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자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재개발 조합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소문으로만 돌던 새 건물주 측 사람들일까요? 영숙 씨의 악담이 귓가에 맴돕니다.
건물주 바뀌면 너 같은 돈 안 되는 가게부터 뺄 거야. 만석 씨는 저도 모르게 긴 한숨을 내쉽니다. 후, 밥을 먹던 최 노인이 숟가락을 딱 멈춥니다. 그리고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툭 한마디를 던집니다.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나? 만석 씨는 화들짝 놀라 손사래를 칩니다. 아, 아닙니다. 그냥 날이 차서요. 어르신, 국물 좀 더 드릴까요? 따뜻한 물도 좀 드릴까요? 만석 씨는 애써 밝게 웃으며 뚝배기를 가져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의 웃음 뒤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 병원에서 온 아내의 위독하다는 문자, 그리고 곧 닥쳐올지 모를 가게의 운명.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던 옛말은 다 거짓말인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 벌을 받는 걸까요? 최 노인은 그런 만석 씨의 뒷모습을 안경 너머 날카로운 눈빛으로 가만히 응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의 속을 그가 숨기고 있는 눈물을 훤히 꿰뚫어 보려는 듯 말이죠. 그 눈빛은 단순한 노인의 것이라고 하기엔 어딘가 모르게 깊고 무거웠습니다. 최 노인이 국밥 한 그릇을 비우고 떠난 뒤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장통에는 여전히 매서운 칼바람이 불었지만 그 바람보다 더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재개발 소문이 흉흉하게 돌기 시작한 것이죠. 상인들은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렸고 손님들의 발길은 더욱 뜸해졌습니다. 만석 씨는 여느 때처럼 가게 앞을 쓸고 있었지만 빗자루를 쥔 손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어제 병원에 다녀왔는데 아내 미자의 얼굴이 흑빛이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 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집니다. 빵빵거리는 경적 소리, 사람들이 비키는 소리가 납니다. 어이쿠, 뭐야? 웬 고급 승용차가 여기 들어와? 저거 외제차 아니야? 비싼 차 같은데 긁히면 어쩌려고. 시장통 좁은 골목으로 바퀴 하나가 만석 씨 허리춤만 한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들어옵니다. 먼지 낀 시장 바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번쩍번쩍 광이 나는 고급 승용차였습니다. 차는 마치 이 구질구질한 시장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주 천천히 거만한 속도로 들어와 만석 분식 맞은편 공터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청년이 내리더니 뒷문을 깍듯하게 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린 사람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뒤로 넘긴 스타일, 윤이 나는 구두, 그리고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캐시미어 코트. 그는 손수건을 꺼내 코 밑을 막으며 인상을 찌푸립니다. 시장 특유의 비릿한 냄새가 역하다는 뜻이겠지요. 그 옆에는 이 동네 부동산 중개업자 김 사장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알랑거리고 있습니다. 이쪽입니다, 이사님. 여기가 이번에 매입하신 구역의 중심 상가 라인이고요. 김 사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은 더 높고 간사하게 들립니다. 이사님이라 불린 남자는 아무 대꾸 없이 차가운 눈으로 건물을 훑어봅니다. 마치 물건 고르듯 감정 없는 눈빛으로 낡은 간판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는 것이죠. 이 광경을 놓칠 리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옆집 영숙네 반찬의 김영숙 씨입니다. 그녀는 가게 안에서 팔을 다듬다 말고 검은 세단을 보자마자 앞치마를 팽개치고 뛰쳐나옵니다. 급하게 립스틱을 쥐어짜 입술에 바르고는 거울 한번 힐끔 보고 득달같이 달려가네요. 아유, 김 사장님, 귀한 손님이 오셨나 봐요? 어머, 이분은 누구셔? 인물이 훤하시네. 혹시 이번에 건물 새로 사신다는 그 회장님 쪽 분이신가? 영숙 씨는 특유의 높은 목소리로 호들갑을 떱니다. 그녀의 눈은 남자의 명품 코트와 시계에 꽂혀 있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처럼 말이죠. 그녀는 재빨리 가게로 들어가더니 제일 크고 탐스러운 배 하나와 갓 담근 김치 한 통을 들고 나옵니다. 이사님이라고 하셨나? 날도 추운데 이거 좀 드셔보세요. 우리 집 김치가 아주 끝내주거든요. 제가 서비스로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다가 호호. 영숙 씨가 남자에게 들이미는 배와 김치통. 하지만 남자는 영숙 씨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저 귀찮다는 듯 손을 휘휘 내저을 뿐입니다. 옆에 있던 수행원이 무표정한 얼굴로 영숙 씨 앞을 가로막습니다. 업무 중입니다. 물러나 주십시오. 아니, 사람이 정이 있지. 그냥 맛이나 보라고. 영숙 씨는 무안해져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비굴한 웃음을 거두지 못합니다. 저 사람들이 자신의 생사여 탈권을 쥐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죠. 남자의 시선은 영숙 씨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만석분 씨에 고정됩니다. 정확히는 낡아서 덜렁거리는 간판과 김이 서려 아니 잘 보이지 않는 유리창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만석 씨는 가게 안에서 그 시선을 느낍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입니다. 1998년 겨울 부도를 맞고 빚쟁이들이 집으로 들이닥쳤을 때 느꼈던 그 공포. 구둣발로 방을 짓밟고 가구에 빨간 딱지를 붙이던 집행관들의 차가운 눈빛. 그 트라우마가 20년이 지난 지금 다시금 만석 씨의 목을 조여옵니다. 만석 씨는 저도 모르게 떡볶이를 젓던 국자를 꽉 쥡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요. 설마 나가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이제 겨우 자리 잡고 단골도 생겼는데 우리 미자 병원비는 어쩌고. 남자는 김 사장에게 무언가 짧게 지시를 내리고는 만석분식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그러더니 휴대폰을 꺼내 가게 사진을 몇 장 찍습니다. 찰칵 찰칵. 그 소리가 마치 만석 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남자는 볼일이 끝났다는 듯 다시 차에 올라탑니다. 영숙 씨가 안녕히 가세요. 꼭 다시 오세요. 라고 소리치며 손을 흔들지만 차 창문은 야속하게 닫힙니다. 검은 세단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지자 영숙 씨는 그제야 헛기침을 하며 민망함을 감춥니다. 그리고는 만석한 화풀이 상대를 찾습니다. 영숙 씨가 만석 분식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어휴, 박 사장. 봤어? 저 기세 등등한 거. 저게 바로 강남 부자들 포스야. 딱 보니까 보통 내기가 아닌데? 영숙 씨는 남자가 사라진 쪽을 흘겨보며 혀를 찹니다. 만석 씨는 애써 태어난 척 행주로 식탁을 닦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냥 건물 둘러보러 온 거 아닐까요? 아이고, 답답해라. 눈치가 그렇게 없어서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 저 눈빛 못 봤어? 딱 견적 내러 온 거잖아. 어떤 가게부터 쳐낼지 간 보는 거라고. 영숙 씨가 만석 씨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박 사장네가 1순위야, 1순위. 장사도 안 돼, 인테리어도 구려, 게다가 맨날 거지들 불러다 밥이나 퍼주니 건물 이미지만 망치잖아. 새 주인 입장에서 박 사장네가 눈에 까시지 뭐겠어? 나 같아도 박 사장네부터 내보내겠다. 만석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영숙 씨의 말이 너무나 독하지만 한편으로는 지독하게 현실적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논리로 따지면 자신은 낙제점이니까요. 내 말 명심해. 미리미리 짐 쌀 준비나 하라고. 보증금이라도 제때 받으면 다행이지. 괜히 버티다가 권리금도 못 받고 쫓겨나지 말고. 쯧쯧. 영숙 씨는 만석 씨의 속을 뒤집어 놓고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나갑니다.
그녀에게 만석 씨는 자신의 불안함을 해소할 감정, 쓰레기통이자 자신보다 못한 처지를 확인하며 위안을 얻는 존재인 것입니다. 영숙 씨가 나가고 텅 빈 가게. 만석 씨는 털썩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달력, 30년 손때가 묻은 떡볶이 철판, 그리고 아내와 함께 웃으며 찍은 개업식 사진. 이 모든 것이 금방이라도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만 같습니다. 내가 잘못 산 건가? 남들처럼 악착같이 돈만 쫓았어야 했나? 배고픈 사람 밥 한 끼 주는 게 내 가족을 길거리로 내몰 만큼 큰 죄인가? 만석 씨의 눈가에 물기가 어립니다. IMF 때 인부들 월급 주느라 전세금 뺐을 때 아내 미자는 만석 씨의 손을 잡고 당신 잘못 아니에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자는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힘도 시간도 그들에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띠링 마이너스. 그때 만석 씨의 낡은 폴더폰이 울립니다. 문자 메시지입니다. 만석 씨는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엽니다. 액정 화면에 뜬 글씨가 흐릿한 눈물 너머로 들어옵니다. 병원 원무가 박만성님, 배우자 이미자님의 입원비 및 검사비 380만 원이 미납되었습니다. 금일 내로 납부 부탁드립니다. 아, 만석 씨의 입에서 깊은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380만 원. 떡볶이를 몇 그릇 팔아야 하는 돈일까요? 아니, 지금 당장 통장 잔고를 다 털어도 5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월세 낼 돈도 부족한데 병원비까지. 사방이 꽉 막힌 벽 같습니다. 숨이 턱턱 막혀옵니다. 만석 씨는 휴대폰을 쥔 채 고개를 숙입니다. 그의 굽은 등이 흐느낌으로 들썩입니다. 가게 안에는 보글보글 끓는 떡볶이 소리만 무심하게 울려 퍼집니다. 밖에서는 찬바람이 유리창을 덜컹거리며 두드립니다. 마치 빨리 나가라고 재촉하는 것처럼요. 그날 저녁 만석 씨는 일찍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재료가 남았지만 더 이상 장사할 기분이 아니었죠. 셔터를 내리고 자물쇠를 채우는데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를 지켜보는 느낌이 듭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저만치 전봇대 아래에 익숙한 실루엣이 보입니다. 최 노인입니다. 낮에 왔던 그 허름한 외투 차림 그대로입니다. 리어카는 어디다 뒀는지 빈손으로 서서 가로등 불빛 아래 멍하니 만석 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석 씨는 황급히 눈물을 훔치고 억지 미소를 짓습니다. 어르신 아직 안 들어가셨어요? 날이 찬데. 최 노인은 만석 씨의 퉁퉁 부은 눈을 빤히 봅니다. 그리고는 평소에 그 무뚝뚝한 목소리로 툭 한마디 던집니다. 바람이 차네. 들어감세. 노인은 그 말만 남기고 뒤돌아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위로의 말도 걱정의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날씨 타령이었죠. 하지만 만석 씨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이상하게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세상 모두가 자신을 호구라고 비웃고 무시할 때 유일하게 자신의 안부를 묻지 않고 그저 곁에 머물다 간 사람. 비록 폐지 줍는 노인이지만 그 무심한 한마디가 지금 만석 씨에게는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하지만 만석 씨는 몰랐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진 최 노인이 주머니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고 있다는 사실을요. 김비서 나다. 오늘 그 가게 그래 조사해봐. 빚이 얼마나 있는지 병원비는 얼마나 밀렸는지 아주 상세하게. 노인의 눈빛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납니다. 낮에 봤던 불청객의 눈빛과는 다른 훨씬 더 깊고 묵직한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만석 씨의 가게 앞에는 파리만 날리고
옆집 영숙네 반찬 가게는 아침부터 쿵짝쿵짝 신나는 트로트 음악을 틀어놓았습니다. 영숙 씨는 오늘따라 화장이 아주 짙습니다. 입술은 쥐 잡아먹은 듯 빨갛게 칠하고 시장통에서는 보기 힘든 뾰족한 하이힐에 모조 밍크 코트까지 걸쳤군요. 누가 보면 시장에 장 보러 온 게 아니라 캬바레라도 가는 줄 알겠습니다. 영숙 씨는 가게 앞을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을 붙잡고 자랑을 늘어놓느라 입에 침이 마릅니다. 아유, 박 여사, 나 이번에 가게 확장할지도 몰라. 저기 옆에 만석 분식 자리 있잖아. 거기가 곧 비거든. 내가 거기 터서 반찬 가게를 백화점 식품관처럼 싹 리모델링 하려고. 어머, 박 사장네 나가? 안 됐네. 안 되긴 뭐가 안 돼. 능력 없으면 나가야지. 이번에 새로 운 건물주 쪽 이사님이 나를 아주 좋게 봤나 봐. 하긴 내가 사업 수완이 좀 있잖아. 호호. 영숙 씨는 아직 결정된 것도 없는데 벌써부터 김칫국을 사발로 들이키고 있습니다. 그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가게 앞에 내놓은 고무대야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의욕이 너무 과했던 걸까요? 어머 어머, 으악. 하이힐 굽이 바닥에 고인 무리끼를 밟는 순간 영숙 씨의 몸이 기우뚱합니다. 그녀는 균형을 잡으려 팔을 허우적대다가 그만 절인 배추가 가득 담긴 빨간 고무대야 위로 엉덩방아를 찍고 맙니다. 풍덩. 아이고, 내 밍크, 내 엉덩이. 소금물에 푹 절여진 배추 포기들이 영숙 씨의 비싼 사실은 짝퉁인 밍크 코트 위로 척척 걸쳐집니다. 엉덩이는 대야에 꽉 끼어서 빠지지도 않고 다리만 공중에서 버둥거리는 꼴이 마치 뒤집힌 거북이 같습니다. 지나가던 시장 사람들이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립니다. 아이고, 김 사장, 배추 절이다가 본인이 절여지게 생겼네. 욕심이 과하니까 엉덩이도 무거워지나 봐. 영숙 씨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서 안 도와주고 뭐해? 라고 소리소리 지르지만 사람들은 웃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결국 낑낑대며 대야에서 빠져나온 영숙 씨의 엉덩이 부분은 소금물에 젖어 축축하고 머리에는 배추 겉잎 하나가 댕기처럼 얹혀 있습니다. 그녀는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지 절뚝거리며 가게 안으로 도망칩니다. 한편 만석 씨는 이 소란스러운 상황을 유리창 너머로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뛰어나가 괜찮냐고 물었을 오지랖 넓은 만석 씨지만 오늘은 그럴 힘조차 없습니다. 그의 손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예고 통지서.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건물 리모델링 계획에 따라 계약 연장이 불가하니 이번 달 말일까지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였습니다. 월세 인상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나가라는 사형 선고였지요. 만석 씨는 통지서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떱니다. 가게 안을 둘러봅니다. 30년 동안 이 좁은 공간에서 청춘을 다 보냈습니다. IMF 때 빚더미에 앉았을 때도, 딸아이 대학 등록금이 없을 때도 이 떡볶이 철판 하나 믿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끝인가 봅니다. 여보. 만석 씨는 텅 빈 가게 허공에 대고 아내를 불러봅니다. 병원에 있는 아내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수술비를 마련하려면 가게 보증금이라도 빼야 하는데 권리금은커녕 원상복구 비용까지 물어내고 나가야 할 판입니다. 그때 주머니 속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아내의 병원입니다. 만석 씨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네, 박만석입니다. 보호자님,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셔야겠어요.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수술비 문제도 오늘 안으로 해결 안 되시면 수술 일정 잡기가 곤란합니다.
수화기 너머 간호사의 목소리는 사무적이고 차갑습니다. 만석 씨는 네, 알겠습니다. 금방 갑니다라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발이 바닥에 본드로 붙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만석 씨는 계산대 서랍을 엽니다.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동전들이 짤그랑거리며 굴러다닙니다. 다 합쳐봐야 3만 원도 안 되는 돈. 이걸 들고 병원에 가면 아내를 살릴 수 있을까요? 그는 고개를 떨구고 맙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막막함. 만석 씨는 가게 벽에 걸린 개업 30주년 기념이라고 적힌 빛바랜 액자를 떼어냅니다. 그리고 주방 구석에 있는 종이 박스에 액자를 담습니다. 그것은 만석 씨가 스스로에게 내리는 폐업 선고였습니다. 그만하자. 이제 정말 그만해. 만석 씨의 쉰 목소리가 텅 빈 가게에 메아리칩니다. 밖에서는 영숙 씨가 젖은 옷을 갈아입고 나와서 다시 앙을 쓰며 손님들과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악착 같은 사람들만 살아남는 전쟁터 같습니다. 만석 씨 같은 바보가 설 자리는 이제 이 시장통 어디에도 없는 것만 같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시장 골목에 어둠이 깔립니다. 만석 씨는 가게에 불을 끄고 셔터를 내립니다. 드르륵 쾅. 굳게 닫힌 셔터 위에는 임대문이라고 적힌 종이가 처량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골목 어기 전봇대 뒤에서 지켜보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최 노인입니다. 그는 며칠째 만석 씨 가게가 문을 닫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노인의 손에는 만석 씨가 챙겨줬던 두꺼운 양말이 들려 있습니다. 노인은 굳게 닫힌 셔터와 만석 씨의 축 처진 어깨를 번갈아 보며 알 수 없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문자를 보냅니다. 준비해. 내일이다. 짧지만 무언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예고. 바람이 윙윙거리며 최 노인의 옷자락을 흔들고 지나갑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심박수 모니터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들립니다. 병원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만석 씨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른 채 응급실 복도를 달렸습니다. 떡볶이 국물이 튄 낡은 앞치마를 벗을 새도 없었지요. 허겁지겁 도착한 응급실 침대 위에는 평생 고생만 시킨 아내 미자가 산소 호흡기를 낀 채 파리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되십니까?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무미건조하게 물었습니다. 만석 씨는 의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죄인처럼 고개를 조아리며 두 손을 비볐습니다. 네, 제가 남편입니다. 우리 집사람 괜찮은 겁니까?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검사 결과 위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체력이 너무 바닥나 있어서 수술을 견딜 수 있을지, 그리고 수술비랑 입원비 문제도 원무과랑 상의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만석 씨의 가슴에 비수같이 꽂혔습니다. 위암이라니. 그저 소화가 좀 안 된다고, 체한 것 같다고 소화제만 사 먹던 아내였습니다. 20년 전 부도가 나고 길거리에 나앉았을 때도 당신만 살아있으면 되오라며 손을 잡아주던 그 강인했던 여자가 지금은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말라버린 손을 힘없이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만석 씨는 아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손등은 거칠고 손가락 마디는 퉁퉁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시장통 찬물에 손을 담그고 떡을 씻고 뜨거운 철판 열기를 견디며 20년을 버텨온 훈장 같은 상처들입니다. 만석 씨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져 아내의 손등을 적십니다.
미자야 미안하다. 나 같은 놈 만나서 호강 한번 못 해보고. 만석 씨는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병원비, 당장 수술비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머니에는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뿐입니다. 만석 씨는 병원을 나와 다시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해는 져서 어둑어둑한 시장 골목. 만석 분식 간판에 불은 꺼져 있었지만 유리창 너머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가게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돌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주인 없는 가게는 냉골처럼 차가웠습니다. 낮에 영숙 씨가 들이닥쳐 난장을 피우고 갔던 흔적은 치워졌지만 그 자리에 남은 건 더 큰 절망뿐이었습니다. 만석 씨는 계산대 앞에 서서 부동산 김 사장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가게를 빼야겠구나.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게 보증금이라도 빼야 아내 수술비를 댈 수 있었습니다. 평생의 터전이자 재기를 꿈꾸며 피땀 흘려 일궈온 이 가게를 포기한다는 건 만석 씨에게는 팔 다리를 잘라내는 것과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게 가장의 마음이지요. 그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수화기를 든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김 사장님. 접니다. 만석 분식. 내 그 방 빼는 거 이번 달 안으로 비우겠습니다. 네. 보증금은 최대한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급해서요. 네. 전화를 끊고 나니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텅 빈 가게 안 벽에 걸린 낡은 액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개업 30주년 기념 초심을 잃지 말자라고 붓글씨로 쓴 액자입니다. 10년 전 딸아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선물해 준 것이었죠. 만석 씨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의자를 밟고 올라가 액자를 떼어냈습니다. 액자가 걸려있던 자리에는 하얀 네모난 자국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마치 만석 씨의 가슴에 뚫린 구멍처럼 말이죠. 그는 주방 구석에서 낡은 라면 박스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담기 시작했습니다. 손때 묻은 국자, 이가 빠진 그릇들, 아내가 아끼던 꽃무늬 앞치마. 하나하나 담을 때마다 지난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IMF 때 쫓겨나와 리어카 장사부터 시작했던 시절, 단속반에 쫓겨다니며 떡볶이를 팔던 기억, 드디어 이 작은 가게를 얻고 아내와 부둥켜 안고 울었던 기억, 배고픈 학생들에게 공짜 밥을 주며 흐뭇해했던 기억들. 내가 바보같이 살아서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만석 씨는 자책했습니다. 남들처럼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면, 영숙 씨처럼 욕심을 부렸다면 적어도 아내 병원비 걱정은 안 했을 텐데. 퍼주는 장사, 남 돕는 오지랖이 결국 제 가족을 벼랑 끝으로 몰았다는 생각에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밖에서는 쌩쌩 찬바람이 불어 낡은 셔터를 흔들어댔습니다. 덜컹 덜컹. 마치 그 소리가 실패자라고 비웃는 것만 같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노크 소리였습니다. 만석 씨는 흠칫 놀라 눈물을 훔치고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이 시간에 올 손님은 없었습니다. 혹시 빚쟁이일까 아니면 벌써 가게를 비우라고 독촉하러 온 걸까? 누구세요? 장사 끝났습니다. 만석 씨가 잠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문 밖의 인기척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사장 안에 있나?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쇠 긁는 듯 거칠고 투박한 목소리. 최 노인이었습니다.
만석 씨는 한숨을 내쉬며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여전히 낡은 외투를 입은 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있었죠. 어르신, 이 늦은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오늘은 재료가 다 떨어져서 밥을 못 드립니다. 죄송해요. 만석 씨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밥을 해줄 기력도 여유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최 노인은 막무가내로 가게 안으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밥 달라고 온 거 아니야. 불은 왜 끄고 있어? 청승맞게. 최 노인은 짐 챙기던 박스들을 쓱 훑어보더니 혀를 쯧 찼습니다. 결국 가는 건가? 네, 그렇게 됐습니다. 집사람이 많이 아파서요. 병원비도 필요하고 건물주도 나가라니 버틸 수가 없네요. 만석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최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들고 온 검은 비닐봉지를 테이블 위에 툭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받아. 이게 뭡니까? 만석 씨가 봉지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뭉치와 500원짜리 동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폐지를 주워 번 돈, 그야말로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어르신, 이게 무슨... 내가 지난 1년 동안 자네한테 얻어먹은 밥값이야. 외상값 갚는 거니까 군말 말고 받아. 병원비에 보태든 이사 비용에 쓰든 알아서 해. 최 노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뜨거웠습니다. 만석 씨는 돈뭉치를 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액수로 치면 몇십만 원도 안 될 돈이었지만 그 무게는 천금보다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베푼 작은 친절이 가장 비참한 순간에 가장 큰 위로로 돌아온 것입니다. 어르신 못 받습니다. 이건 어르신 생명줄이나 같은 돈인데. 잔소리 말고 넣어도 나 같은 늙은이가 돈 쓸 데가 어디 있다고. 그리고 내일 점심은 장사 안 하나? 마지막으로 자네 국밥이나 한 그릇 더 먹고 싶은데. 최 노인은 짐짓 화를 내며 만석 씨의 손에 억지로 돈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만석 씨는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네, 해드려야죠. 내일 오세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국밥 끓여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최 노인은 만석 씨의 우는 모습을 보기 민망했는지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봄새 문단속 잘하고. 노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노인의 굽은 등이 오늘따라 유난히 커 보였습니다. 만석 씨는 노인이 준 꼬깃꼬깃한 돈뭉치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가게는 잃었지만 세상이 아주 차갑지만은 않다는 걸 확인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슬픈 밤이 지나고 나면 정말로 마지막 날이 밝아옵니다. 만석 씨는 눈물을 닦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 최 노인에게 대접할 육수를 끓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만석 분식의 마지막 요리가 될 것입니다. 솥단지 위로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만석 씨는 밤새 불곁을 지켰습니다. 마치 기도를 올리는 사제처럼 정성을 다해 국물을 우려냈습니다. 그의 눈가는 짓물러 있었지만 눈빛만은 어느 때보다 맑고 깊었습니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가게 안으로 스며듭니다. 규칙적인 심전도 모니터 소리가 삐 나고 가습기에서 김이 뿜어져 나오는 쉬익 소리가 납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 6인실 병동의 밤은 깊고 무거웠습니다. 커튼으로 가려진 좁은 침대 위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쉬는 미자 씨의 얼굴은 하얀 시트보다 더 창백해 보였지요. 만석 씨는 보조 의자에 쭈그리고 앉아
아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평생 물 마를 날 없었던 그 손. 떡볶이 판을 닫고 튀김을 뒤집느라 지문이 다 닳아버려 주민등록증 재발급도 못 받았다던 그 거칠고 딱딱한 손이 오늘따라 유난히 작고 차갑게 느껴집니다. 만석 씨는 차마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아내의 손등에 얼굴을 파묻은 채 어깨만 들썩였습니다. 오늘 낮 부동산에 가게를 넘기겠다고 전화한 후로 가슴에 돌덩이가 얹힌 것만 같았거든요. 그때 미자 씨의 손가락이 힘겹게 만석 씨의 뺨을 건드렸습니다. 여보, 모기 소리처럼 작은 목소리였지만 만석 씨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자 씨가 흐릿한 눈을 간신히 뜨고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임자. 깼어? 아파? 의사 불러올까? 아니에요. 그냥 당신 얼굴 보고 싶어서. 미자 씨는 힘겹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해맑아서 만석 씨의 가슴은 더 미어집니다. 20년 전 부도나고 쫓겨날 때도 그녀는 저렇게 웃으며 괜찮다고 했었으니까요. 미안해. 내가 면목이 없어. 오늘 가게 정리하기로 했어. 그 돈이면 수술 받을 수 있어. 당신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걱정 마. 만석 씨는 결국 참았던 말을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가게, 재기의 꿈이었던 만석 분식을 포기했다는 패배감에 고개를 푹 숙였지요. 그런데 미자 씨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그녀는 원망도 탄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느릿하게 고개를 가로저으며 만석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그러지 마요. 그 가게가 당신한테 어떤 곳인데. 당신 목숨 같은 곳이잖아요. 목숨은 당신이 목숨이지. 떡볶이가 무슨 소용이야. 당신이 죽게 생겼는데. 만석 씨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미자 씨는 숨을 고르며 아주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 알아요. 내 몸 내가 제일 잘 알아. 수술해도 나 오래 못 사는 거. 그런 소리 마. 의사가 수술만 하면 산다고 했어. 여보, 나한테 그 가게는 그냥 돈 버는 곳이 아니었어요. IMF 때 우리 다 망하고 죽으려고 했을 때 당신이 그 좁은 리어카에서 다시 국자 잡으면서 그랬잖아. 다시는 우리 식구들 배고프게 안 하겠다고. 배고픈 사람들 밥 먹이는 게 내 남은 인생 목표라고. 미자 씨의 눈가에 눈물이 고여 주르륵 흘러내려 베개를 적십니다. 당신이 땀 흘리면서 학생들 밥 더 퍼줄 때, 시장 할머니들한테 국물 한 그릇 더 드릴 때, 나 그 모습 보는 게 제일 행복했어요. 당신은 호구가 아니라 나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존경스러운 사장님이었어요. 근데 나 때문에 그걸 포기하면 나 죽어서도 눈 못 감아요. 만석 씨는 아내의 말에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바보라고 손가락질하던 세상 사람들과 달리 아내는 자신의 퍼주는 삶을 가장 빛나는 훈장으로 여겨주었던 것입니다. 미자야, 그래도 나는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30년 동안 고생만 시키고 해준 것도 없고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입히고. 만석 씨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병실의 다른 환자들도 커튼 너머로 들려오는 부부의 대화에 숨을 죽이고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미자 씨는 떨리는 손을 들어 만석 씨의 젖은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굳은 살 박인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아니에요. 나 당신 만나서 참 잘 살았어요. 배고픈 적 없었고 마음 추운 적 없었어요. 당신이 끓여준 떡볶이 냄새, 그 따뜻한 김, 그거면 충분했어요. 그러니까 여보, 기죽지 마요.
당신은 박만석은 누가 뭐래도 최고의 요리사니까. 미자 씨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집니다. 기력을 다 쓴 듯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졸리네. 여보, 나 떡볶이 먹고 싶다. 당신이 해준 그 달달한 떡볶이. 미자 씨는 그 말을 끝으로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만석 씨는 아내의 손을 자신의 얼굴에 비비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신념이 틀리지 않았음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정받은 자의 뜨거운 참회이자 감사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지요. 아내의 유언 같은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라도 만석 씨는 가게를 지켜야 했지만 당장 내일이면 가게를 비워줘야 합니다. 미자야, 조금만 기다려. 내일 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떡볶이 만들어 올게. 그거 먹고 제발 일어나. 만석 씨는 잠든 아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끝이자 아직 그가 모르는 기적의 시작을 알리는 빛이었습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밤새 눈이 내린 탓에 시장 골목은 하얗게 뒤덮여 있었지만 만석 씨의 마음은 그 눈보다 더 시리고 차가웠습니다. 새벽 4시, 남들은 아직 이불 속에서 단꿈을 꿀 시간에 만석 씨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이 장사 마지막 날이자 가게를 비워줘야 하는 날이기 때문이지요. 가게 안은 이미 짐을 다 싸놓아 횡합니다. 식탁과 의자는 한쪽 구석에 포개져 있고 벽에 걸려있던 메뉴판도 떼어졌습니다. 오직 주방 한가운데 커다란 육수통 하나만이 김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어제 최 노인과 약속한 마지막 국밥을 끓이기 위해서입니다. 만석 씨는 짐 틈바구니에 쭈그리고 앉아 불 조절을 합니다. 보글보글, 보글보글, 육수 끓는 소리가 마치 만석 씨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는 것 같습니다. 그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봅니다. 30년 동안 매일 새벽 맛보던 그 맛입니다. 진하고 구수하고 깊은 맛. 하지만 오늘따라 왠지 짭짤하게 느껴지는 건 아마도 알게 모르게 들어간 눈물 때문이겠지요. 날이 완전히 밝아오자 옆집 영숙네 반찬 문이 요란하게 열립니다. 김영숙 씨는 오늘따라 아주 신이 났습니다. 꽃무늬가 화려하게 들어간 패딩 점퍼를 입고 머리에는 붉은색 털모자까지 썼군요. 그녀는 가게 앞에 나와 빗자루질을 하는 척하며 만석 씨네 가게를 힐끔거립니다. 아이고, 박 사장, 짐은 다 쌌어? 오늘 나가는 날이지? 아이고, 시원섭섭해서 어쩌나. 영숙 씨의 목소리에는 섭섭함은커녕 시원함만 가득합니다. 만석 씨는 대꾸할 기력도 없어 그저 묵묵히 고개만 끄덕입니다. 영숙 씨는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오늘 저기 만석분 식빵 뺀대요. 새 건물주가 아주 까다로운 양반이라나 봐. 능력 없는 사람은 바로바로 정리하는 거지. 나야 뭐 워낙 장사를 잘하니까 찍소리 안 하고 재계약해 주더라고. 호호. 그녀는 지나가는 상인들을 붙잡고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느라 바쁩니다. 사실 그녀도 아직 재계약서를 쓰지는 못했지만 며칠 전 왔던 그 이사라는 사람이 자신을 좋게 봤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눈치입니다. 만석 씨가 쫓겨난 자리에 자신의 가게를 확장할 꿈에 부풀어 벌써 인테리어 업자에게 전화까지 걸고 있네요.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만석 씨는 가게 앞 눈을 깨끗이 씁니다. 최 노인이 리어카를 끌고 오기 편하게 길을 터놓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서 웅장한 엔진 소리가 들려옵니다. 부웅 마이너스 쿠궁 마이너스. 어머,
이게 무슨 소리야? 영숙 씨가 귀를 쫑긋 세웁니다. 좁은 시장 골목 입구로 육중한 검은색 세단이 천천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대가 아닙니다. 두 대, 세 대, 무려 세 대의 고급 승용차가 줄을 지어 들어옵니다. 번쩍거리는 검은색 차체는 시장통의 낡은 풍경과 묘한 대조를 이루며 위압감을 뿜어냅니다. 시장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웅성거리며 몰려듭니다. 뭐야? 회장님 차 아니야? 이 좁은 데를 어떻게 들어왔대? 비싼 차 같은데. 차 행렬은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여 만석분식과 영숙네 반찬 가게 앞 공터에 멈춰 섰습니다. 영숙 씨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새 건물주의 등장이라고 확신합니다. 옳거니, 드디어 오셨구나. 만석이 내쫓고 나랑 계약하려고 직접 행차하셨네. 영숙 씨는 거울을 보며 매무새를 다듬을 새도 없이 튀어나갑니다. 그녀는 맨 앞차를 향해 달려가며 허리를 90도로 굽힙니다. 아이고 회장님, 오셨습니까? 누추한 곳까지 직접 왕림하시고. 제가 영숙네 반찬 사장 김영숙입니다. 하지만 앞차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대신 세 대의 차량 문이 동시에 벌컥 열리더니 검은색 정장을 입고 이어 마이크를 낀 건장한 사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가게 앞을 에워싸고 도열합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습니다. 영숙 씨는 그 기세에 눌려 엉겁결에 뒷걸음질 칩니다. 어머 어머, 분위기가 왜 이래? 강제 집행하러 온 건가? 영숙 씨는 만석 씨를 쳐다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립니다. 박 사장 봤지? 안 나가고 버티니까 저렇게 깍두기 형님들 데리고 온 거 아냐? 좋게 말할 때 나가지 꼴이 이게 뭐야? 쯧쯧. 만석 씨도 놀란 토끼 눈으로 밖을 내다봅니다. 심장이 쿵쿵 뜁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온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강제 퇴거를 시키려는 걸까요? 그는 주방국자를 쥔 손에 힘을 줍니다. 무섭지만 마지막 국밥을 완성하기 전까진 절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때 가운데 있는 가장 크고 긴 리무진 승용차의 뒷문이 스르르 열립니다. 시장 전체에 정적이 감돕니다. 영숙 씨는 침을 꼴깍 삼키며 차에서 내릴 사람에게 보일 가장 아부 섞인 미소를 준비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영숙 씨는 차 문 쪽으로 다가가려다 경호원 한 명에게 제지당합니다. 비키십시오. 물러서세요. 경호원의 단호한 목소리에 영숙 씨는 깜짝 놀라 펄쩍 뜁니다. 아니, 왜 사람을 밀치고 그래요? 나 여기 사장이라니까? 회장님한테 인사 좀 드리겠다는데. 영숙 씨가 발을 동동 구르는 사이 차 안에서 누군가의 구두가 땅을 딛습니다. 반짝반짝 광이 나는 최고급 가죽 구두. 그리고 잘 다려진 짙은 감색 정장 바지.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백발을 정갈하게 빗어 넘기고 은퇴 안경을 쓴 노신사였습니다. 손에는 지팡이 대신 멋스러운 장우산을 들고 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최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그 꼬질꼬질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낡은 점퍼 대신 맞춤 정장을 입었고 헝클어진 머리 대신 윤기 흐르는 백발이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깊고 날카로운 그 눈빛만은 그대로입니다. 영숙 씨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봅니다. 저 영감탱. 아니, 저 할아버지가 왜 저 차에서 나와? 영숙 씨의 입이 쩍 벌어져서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다시 앞으로 나서려 합니다. 아니, 저기요. 거기 폐지 줍는 할아버지 아니에요? 왜 남의 차를 타고 그래요? 빨리 안 내려요? 영숙 씨는 상황 파악을 못하고 소리를 꽥 지릅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최 노인이 돈 없는 거지로만 보이나 봅니다. 옷만 갈아입었지 알맹이는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녀가 최 노인 쪽으로 삿대질하며 달려들자 경호원 2명이 그녀의 양팔을 가볍게 낚아채서 옆으로 비켜 세웁니다. 이거 나, 이거 안 나? 내가 누군 줄 알고. 영숙 씨는 버둥거리다가 제풀에 지쳐 눈길에 미끄러집니다. 우당탕, 꽈당, 아이고, 내 허리야. 또다시 엉덩방아를 찧은 영숙 씨. 이번에는 배추통이 아니라 차가운 시멘트 바닥입니다. 그녀는 대자로 뻗어 하늘을 보며 끙끙 앓습니다. 꼴사나운 모습에 구경하던 시장 사람들이 킥킥거리며 웃음을 참습니다. 최 노인은 바닥에 널브러진 영숙 씨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는 옷매무새를 가볍게 정리하고는 만석분식의 낡은 간판을 잠시 올려다봅니다. 그리고는 수행원의 부축을 받으며 뚜벅뚜벅 가게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가게 안에서 얼어붙어 있던 만석 씨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노신사를 보고 멍하니 서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얼굴인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차림새. 어르신? 만석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릅니다. 최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평소 지정석이었던 난로 옆 테이블에 자연스럽게 앉습니다. 뭘 그렇게 놀라나? 밥 먹으러 왔네. 국밥 한 그릇 주게. 아주 뜨끈하게. 그 목소리. 쇠 긁는 듯 투박하지만 정감 있는 그 목소리가 맞습니다. 만석 씨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듭니다. 옷이 바뀌고 차가 바뀌었어도 이분은 자신의 단골 손님 최 노인입니다. 아, 네. 육수 아주 푹 끓여놨습니다. 금방 대령하겠습니다. 만석 씨는 허둥지둥 주방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손이 떨려 국자를 놓칠 뻔합니다. 밖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쫙 깔려 있고 가게 안에는 회장님 같은 차림의 최 노인이 앉아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꿈을 꾸는 걸까요? 만석 씨는 정성을 다해 밥을 말고 고기를 듬뿍 얹습니다. 파를 송송 썰어 넣고 후추도 톡톡 뿌립니다. 마지막으로 뚝배기를 쟁반에 담아 떨리는 손으로 노인 앞에 내려놓습니다. 드십시오. 최 노인은 말없이 수저를 듭니다. 그리고 국물을 한 입 떠먹습니다. 좋다. 역시 이 맛이야. 호텔 주방장이 끓여도 이 맛은 안 나더구먼. 최 노인은 국밥을 정말 맛있게 비웁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만석 씨는 잠시 모든 시름을 잊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배고픈 사람 밥 먹이는 게 자신의 일이니까요.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밖에서 끙끙거리며 일어난 영숙 씨가 기어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독이 오를 대로 오른 표정입니다. 너 이 영감탱이. 너 뭐하는 사람이야? 어디서 사기를 쳐? 남의 차 훔쳐 타고 와서 여기서 폼 잡으면 내가 속을 줄 알아? 영숙 씨가 최 노인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달려듭니다. 만석 씨가 놀라 말리려는데 최 노인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단호한지 영숙 씨가 움찔하며 멈춰섭니다. 최 노인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입가를 우아하게 닦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영숙 씨를 쏘아봅니다. 그 눈빛의 서린 위엄은 시장통 장사꾼이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네가 김영숙인가? 그래, 내가 김영숙이다. 왜? 내 건물에서 장사하면서 내 얼굴도 못 알아보면 곤란하지. 뭐? 내 건물? 영숙 씨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최 노인은 안주머니에서 명함 지갑을 꺼내 금박이 박힌 명함 한 장을 영숙 씨 앞치마 주머니에 꽂아줍니다.
대성그룹 회장 최칠성. 영숙 씨는 명함을 꺼내 들고 입을 뻐끔거립니다. 글자는 읽을 수 있지만 머리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이 꼬질꼬질한 폐지 줍는 노인네가 서울 시내 빌딩을 수십 개 가지고 있다는 그 전설의 최 회장이라고? 거짓말. 거짓말이야. 어디서 명함 파와 가지고. 영숙 씨가 악을 쓰지만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습니다. 그때 가게 밖에서 대기하던 비서실장이 들어와 최 노인에게 깍듯하게 허리를 숙입니다. 회장님, 변호사 도착했습니다. 서류 준비되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영숙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십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이번에는 비명을 지를 힘도 없습니다. 만석 씨는 이 상황이 도무지 믿기지 않아 멍하니 서 있을 뿐입니다. 최 노인, 아니 최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만석 씨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비서에게서 두툼한 황금색 서류 봉투를 받아듭니다. 박 사장, 자네한테 줄 밥값이 좀 밀렸지? 이자까지 쳐서 가져왔네. 최 노인은 봉투를 만석 씨의 거친 손에 쥐어줍니다. 봉투 겉면에는 증여계약서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가게 안에는 국밥 끓는 소리 대신 침 삼키는 소리만 크게 들립니다. 반전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바보처럼 퍼주기만 하던 만석 씨의 인생에 기적이라는 이름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순간입니다. 가게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조차 멈춘 듯 세상의 모든 시계가 정지한 것만 같은 순간이었죠. 영숙 씨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턱을 덜덜 떨며 올려다보고 있었고 만석 씨는 국자를 쥔 손을 허공에 띄운 채 굳어 있었습니다. 오직 수트를 차려입은 최 노인, 아니 최칠성 회장만이 여유롭게 국물 남은 뚝배기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최 회장은 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입가를 톡톡 닦았습니다. 그 동작 하나하나에 기품이 흘러넘쳐 도저히 며칠 전까지 리어카를 끌던 그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바닥에 있는 영숙 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김 사장, 내 명함이 가짜 같나? 낮고 굵은 목소리가 가게 안을 울렸습니다. 영숙 씨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성그룹 최칠성, 이 바닥에서 장사하는 사람라면 모를 리 없는 이름입니다. 서울 시내 알짜배기 땅과 건물은 죄다 그 양반 거라는 소문, 그리고 그 양반이 가끔 허름한 차림으로 시차를 다닌다는 전설 같은 소문을 영숙 씨도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설마 그 전설 속 주인공이 매일 자신이 구박하던 폐지 줍는 노인일 줄이야 꿈에도 상상 못했을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회장님. 저는 몰라 뵙고. 영숙 씨가 바닥을 기듯 납작 엎드렸습니다. 비굴함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였죠. 최 회장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늘 말이 너무 많아. 그리고 그 말 속에 칼이 들어있지. 내가 지난 1년 동안 이 골목을 지켜보면서 자네가 박 사장에게 쏟아낸 그 독한 말들을 다 기억하고 있네. 호구니 바보니 하면서 비웃던 그 말들 말이야.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내 건물에는 말일세 사람 냄새나는 가게가 들어와야 해. 자네처럼 돈 냄새만 쫓는 사람은 내 건물에 있을 자격이 없어. 재계약은 없던 일로 하겠네. 비서실장 통해 통보 갈 거야.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영숙 씨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재계약 불가라니 이 자리에서 쫓겨나면 권리금은커녕 빈털터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녀는 회장님 하고 울부짖으며 최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지만 곁에 서 있던 경호원들이
단호하게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결국 영숙 씨는 경호원들에게 들려 짐짝처럼 가게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영숙 씨의 비명소리가 멀어집니다. 방해꾼이 사라지자 가게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만석 씨는 여전히 상황 파악이 안 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게 도대체? 최 회장은 빙그레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만석 씨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만석 씨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너무나 거대하고 낯선 존재가 되어버린 노인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 회장은 만석 씨의 거칠고 굳은 살 박인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손길만은 예전의 그 최 노인처럼 따뜻하고 투박했습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하네, 박 사장. 박 사장, 처음으로 불러주는 다정한 호칭이었습니다. 자네가 끓여준 국밥 덕분에 지난 1년 내 속이 아주 따뜻했어. 내 평생 수많은 산의 진미를 먹어봤지만 자네가 끓여준 그 국밥처럼 사람을 살리는 밥은 처음이었네. 어르신, 저는 그저 배고픈 분 빈속 채워드린 것뿐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아니, 별거야. 아주 큰 거지. 내가 왜 이 나이 먹도록 이러고 돌아다녔겠나? 내 자식놈들은 내 재산 노리고 소송이나 걸어대고 주변에는 아부하는 사기꾼들 뿐이었어. 그래서 찾고 싶었네. 내 마지막 재산을 맡길 수 있는 진짜 사람 같은 사람을 말이야. 최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눈짓을 했고 비서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두툼한 황금색 대봉투를 최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최 회장은 그 봉투를 만석 씨의 가슴에 툭 안겨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열어보게. 만석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법무법인의 공증이 찍힌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증여 계약서,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 건물의 등기권리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취인 란에는 박만석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타자 쳐져 있었습니다. 이 건물, 자네 걸세. 네. 만석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3층짜리 상가 건물. 시가로 따지면 수십억이 넘는 이 건물을 자신에게 준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못 받습니다. 국밥 몇 그릇 줬다고 이런 큰 걸. 이건 아닙니다, 어르신. 만석 씨는 봉투를 다시 최 회장에게 밀어냈습니다. 손이 불에 데인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은 다시 봉투를 만석 씨 손에 쥐어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국밥값이 아니야. 자네 마음값이야. 며칠 전 밤에 내가 자네한테 꼬깃꼬깃한 푼돈 쥐어줬을 때 기억나나? 자네 지금 병원비 때문에 피가 마르는 상황이잖아. 그런데도 자네는 내 생명줄이라며 그 돈을 거절했어.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데 남의 배고픔을 먼저 걱정하는 사람. 나는 그런 바보를 찾고 있었네. 최 회장은 만석 씨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자네는 바보가 아니야. 이 험한 세상에서 지켜져야 할 보석 같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받아. 이건 내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 하늘이 자네의 그 착한 마음에 내리는 상이야. 만석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툭 떨어져 서류 봉투 위로 번졌습니다. IMF 때 망하고 나서 20년 동안 착하게 살면 손해만 본다는 세상의 조롱을 견뎌왔습니다. 아내를 고생시키면서까지 지켜온 신념이 틀린 건 아닐까 수없이 의심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든 세월을 보상받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최 회장은 안주머니에서 또 하나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부인 수술비와 치료비일세. 국내 최고의 의료진을 대기시켜놨으니 당장 부인부터 살리게.
가게 걱정, 돈 걱정은 이제 그만하고 아내, 미자. 만석 씨는 그 이름이 나오자마자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흐흑, 쉰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건물을 받았을 때보다 아내를 살릴 수 있다는 말에 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아니, 회장님, 우리 미자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만석 씨는 최 회장의 구두 위로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최 회장은 그런 만석 씨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일어나게, 박 사장. 자네는 이제 이 건물의 주인이야. 고개 숙이지 마. 자네 국밥처럼 당당하게, 뜨겁게 살란 말이야. 가게방 유리창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시장 상인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영숙 씨가 쫓겨나고 만석 씨가 건물주가 되었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죠.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와 마이너스 짝짝짝 박수 소리와 환호성을 지르면서 박 사장님 축하해요. 거봐요. 복 받을 거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가게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만석 씨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들고 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회장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만석 씨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 이제 가서 부인에게 전하게. 당신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요리사라고. 그리고 이제 고생 끝났다고. 만석 씨는 젖은 손으로 씩씩하게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아주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네, 꼭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게 절대 안 없애겠습니다. 평생 힘없고 배고픈 사람들 위해서 따뜻한 밥 짓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그래, 그거면 됐네. 내 자네 믿지. 최 회장은 흐뭇하게 웃으며 만석 씨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가게 안 낡은 뚝배기에서는 여전히 구수한 육수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냄새는 가난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눔이 만들어낸 기적의 향기였고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만석 씨의 가슴 속에 응어리졌던 20년의 한이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뜨거운 희망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만석 씨는 더 이상 바보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마음을 가진, 그리고 이제는 진짜 부자가 된 착한 건물주였습니다. 그날의 기적 같은 소동이 지나가고 계절은 어느덧 겨울의 끝자락을 넘어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는 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시장통을 휩쓸던 매서운 칼바람 대신 이제는 훈훈한 봄바람이 골목 구석구석을 채우고 있었지요. 하지만 계절보다 더 극적으로 변한 건 바로 이 시장 골목의 풍경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옆집 영숙네 반찬 가게였습니다. 늘 뽕짝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손님들에게 앙을 쓰며 호객하던 그 가게는 이제 텅 비어 있습니다. 셔터는 굳게 내려져 있고 그 위에는 임대, 문이라는 종이 대신 먼지 낀 폐업 안내문만이 덜렁거리고 있었죠. 최 회장의 불호령이 떨어진 후 영숙 씨는 시장 상인들의 눈총을 견디지 못하고 야반도주하듯 짐을 뺐다고 합니다. 이사 가던 날 영숙 씨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밍크 코트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고 늘어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이삿짐 트럭 조수석에 올라타더군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만석 씨네 가게를 쏘아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도끼 대신 깊은 후회와 패배감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떠나는 트럭 뒤로 소금물 묻은 배추잎 하나가 툭 떨어져 뒹굴었는데 아무도 주워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하나 틀린 게 없다는 걸 시장 사람들은 눈으로 확인한 셈이죠. 반면 만석분식은 완전히 딴 세상이 되었습니다. 가게 간판부터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그 낡고 깨진 플라스틱 간판 대신 원목으로 깎아 만든 멋스러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나눔의 집 만석분식. 최 회장이 직접 붓글씨로 써서 선물해준 현판이라고 하네요. 가게 안을 들여다볼까요?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시간인데도 빈자리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돈 없는 고시생이나 노인들이 주로 찾았다면 지금은 멀끔한 양복을 입은 직장인들부터 교복 입은 학생들, 유모차를 끈 아이 엄마들까지 남녀노소가 뒤섞여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방송국 카메라도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폐지 줍는 회장님이 선택한 단 하나의 맛집,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서민의 따뜻한 콜라보라는 타이틀로 연일 방송을 탔기 때문이지요. 사장님, 여기 떡볶이 2인분 추가요. 박 회장님, 아니 사장님, 저랑 셀카 한 번만 찍어주세요. 좋은 기운 좀 받아가게요. 손님들이 만석 씨를 부르는 호칭도 박 사장에서 건물주님 혹은 농담 삼아 박 회장님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주방 안의 풍경은 예전과 똑같습니다. 만석 씨는 여전히 땀을 뻘뻘 흘리며 떡볶이 판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되었으니 편하게 알바생을 두고 카운터나 지킬 법도 한데 그는 내 손맛 보러 온 손님들한테 남이 한 음식 줄 수 없다며 고집을 피우고 있죠. 달라진 게 있다면 그의 표정입니다. 예전에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억지로 짓던 미소였다면 지금은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방 한켠에서 부지런히 김밥을 말고 있는 여인, 바로 아내 미자 씨가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의 지원으로 최고의 의료진에게 수술을 받은 미자 씨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물론 아직 무거운 것을 들거나 오래 서 있는 건 무리지만 그녀는 집에만 있으면 좀이 쑤신다며 기어코 가게로 나와 만석 씨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카락은 짧게 잘랐지만 볼에는 발그레한 홍조가 돌아 예전보다 훨씬 젊어 보입니다. 만석 씨는 떡볶이를 푸다 말고 슬쩍 아내의 엉덩이를 툭 칩니다. 여보, 힘들면 들어가서 좀 쉬라니까. 김밥은 내가 말게. 아유, 괜찮다니까요. 당신 혼자 땀 흘리는 거 보니까 내가 더 덥네. 그리고 손님들이 내 김밥이 더 맛있다는데 어쩌라고요? 미자 씨가 눈을 흘기며 웃습니다. 두 사람의 알콩달콩한 모습에 손님들도 덩달아 웃음을 터뜨립니다. 돈 걱정, 월세 걱정, 병원비 걱정이 사라진 자리에 피어난 진짜 행복입니다. 만석 씨는 아내가 김밥을 마는 모습을 훔쳐보며 남몰래 눈물을 훔칩니다. 아내의 손은 여전히 거칠고 투박하지만 이제 그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가게 한쪽 벽면 가장 잘 보이는 곳에는 커다란 액자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예전에 그 빛바랜 개업 기념 액자가 있던 자리입니다. 새 액자 속 사진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만석 씨와 미자 씨,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 최칠성 회장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만석분식 앞치마를 두르고 손으로 V비자를 그리고 있는 아주 코믹하고 다정한 사진입니다. 사진 밑에는 최 회장이 직접 쓴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밥은 사람을 살리고 정은 세상을 살린다. 내 인생 최고의 밥상, 만석분식. 이 문구는 이제 만석분식의 사원이 되었습니다. 만석 씨는 건물주가 되었지만 여전히 무료급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판을 키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아예 가게 문을 닫고
동네 독거노인들과 결식아동들을 위한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이 바로 그 토요일입니다. 자, 줄 서세요. 오늘은 특별 메뉴로 갈비찜도 있습니다. 만석 씨가 가게 앞에 커다란 솥을 걸어놓고 목청껏 소리칩니다. 낡은 옷을 입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익숙한 듯 줄을 섭니다. 그 줄 끝에는 일신에서 만석 씨에게 튀김을 얻어먹었던 고시생 민수군도 보입니다. 민수군은 이제 번듯한 양복을 입은 신입사원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양손에는 두루마리 휴지와 음료수 박스가 들려있네요. 아저씨, 아니 사장님, 저 취직했습니다. 첫 월급 타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아이고, 민수 학생? 아니지, 이제 김 대리인가? 세상에 얼굴 핀 거 봐라. 역시 사람은 밥심이라니까. 만석 씨가 밥주걱을 든 채 뛰어나와 민수군을 와락 껴안습니다. 민수군은 그때 아저씨 떡볶이 아니었으면 저 포기했을지도 몰라요라며 울먹입니다. 만석 씨는 민수군의 등을 토닥이며 그의 손에 갈비찜이 수북이 담긴 접시를 쥐어줍니다. 자, 취직턱은 내가 낸다. 많이 먹어. 배 터지게. 가게 안팎은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맛있는 음식 냄새로 가득 찹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그 훈훈한 풍경에 발길을 멈추고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차가웠던 시장 골목이 만석 씨의 가게를 중심으로 따뜻하게 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가게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섭니다. 최 회장입니다. 그는 수행원도 없이 홀로 차에서 내려가게 쪽을 바라봅니다.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그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집니다. 만석 씨가 최 회장을 발견하고 달려갑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육수가 아주 끝내줍니다. 허허, 박 사장. 여전히 시끄럽구먼. 네, 오늘은 밥값 낼 돈 챙겨왔네. 최 회장이 지갑을 꺼내려 하자 만석 씨가 펄쩍 뜁니다. 에이, 왜 이러십니까? 회장님은 평생 무료 이용권 끊으셨잖아요. 어서 들어오세요. 안쪽 명당 자리 비워놨습니다. 만석 씨는 최 회장을 부축해 가게 안으로 모십니다. 손님들이 최 회장을 알아보고 웅성거리며 인사를 건넵니다. 최 회장은 손을 흔들어 화답하며 익숙한 자리에 앉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가 그의 앞에 놓입니다. 최 회장은 국물을 한 숟가락 뜨더니 눈을 감고 음미합니다. 그래. 변하지 않았어. 돈 좀 벌었다고 맛이 변하면 어쩌나 했는데 여전히 바보 같은 맛이구먼. 바보 같은 맛이라니요. 정성 가득한 맛이죠. 미자 씨가 웃으며 깍두기 접시를 놓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 값진 신뢰와 우정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은 참 계산적이고 차갑다고들 합니다. 손해보면 바보라고 하고 악착같이 내 몫을 챙겨야 똑똑하다고 가르치지요. 하지만 여러분, 계산기 두드려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만석 씨는 30년 동안 바보처럼 퍼주기만 했습니다. 남들은 그를 호구라고 비웃었지만 그는 자신의 떡볶이 그릇에 밥만 담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담았고 희망을 담았고 진심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돌고 돌아 가장 절박한 순간에 기적처럼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지금 혹시 너무 힘들고 외로우신가요? 내가 베푼 호의가 이용만 당하는 것 같아 속상하신가요? 그래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당신이 무심코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를 위해 내어준 작은 어깨가 언젠가는 반드시 당신을 지켜줄 든든한 지붕이 되어 돌아올 테니까요. 만석 씨가 가게 문을 나서며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하늘에는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습니다. 만석 씨는 그 별을 향해 조용히 은졸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별빛을 받아 보석처럼 빛납니다.